1944년 9월 정찰기 한 대가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숲 사이에 숨어있는 독일 전차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본 장교는 다급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 무시된 사진 한 장 때문에 10,000명 가까운 병사들이 적진 한복판에 고립되고 맙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44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해방되었고 연합군은 파죽지세로 독일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이 끝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이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가장 위험한 작전 하나를 낳게 됩니다. 하늘에서 수만 명의 낙하산 부대원들이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내리고 지상군이 좁은 도로 하나를 따라 100km 넘게 돌진해서 단숨에 독일 본토로 가는 문을 열어버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작전 이름은 마켓가든이었습니다. 만약 성공했다면 제2차 세계대전은 1944년 안에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작전은 그저 지형과 시간표가 어긋나서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영국과 미국 지휘부 사이에 자존심 싸움이 있었고 경고를 무시당한 사람들이 있었고 상상도 못한 곳에서 정보를 손에 넣은 독일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인물 하나하나를 따라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44년 9월이 어떤 시점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해 6월 연합군은 노르망디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파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 뒤로 독일군은 계속 밀리기만 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이 거의 2달 만에 뒤집힌 겁니다. 연합군 지휘부는 이 속도에 완전히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이제 거의 무너졌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보급이었습니다. 프랑스 항구들은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고 연합군의 모든 물자, 특히 기름은 노르망디 해안에서부터 트럭으로 실어 날라야 했습니다. 전선이 너무 빨리 늘어난 탓에 오히려 진격이 보급 부족으로 멈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한정된 기름과 물자를 누가 어느 방향으로 쓸 것이냐를 놓고 연합군 지휘부 안에서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영국의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입니다. 그는 북아프리카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독일의 롬메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영국의 전쟁 영웅으로 떠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오만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고 자기 방식이 옳다고 믿으면 상급자에게도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성격이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이후 그는 점점 미국 장군들의 그늘에 가려지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패튼 장군이 이끄는 미군 기갑부대가 프랑스 남부를 빠르게 휩쓸며 언론의 주목을 받자 몽고메리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영국군이 주도하는 결정적인 한방으로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그는 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전투를 직접 지휘하기보다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그 안의 여러 장군들 사이의 자존심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그는 원래 넓은 전선에서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압박하는 이른바 광정면 전략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몽고메리는 집요하게 하나의 좁고 강력한 창끝으로 단숨에 독일 심장부를 찌르자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군사적으로는 몽고메리의 계획이 다소 위험하다고 느꼈지만 동맹 안에서 영국의 체면을 세워주고 몽고메리를 달래야 하는 정치적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위험한 작전에 필요한 물자와 우선권을 몽고메리에게 내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군사적 판단만이 아니라 동맹국 사이의 정치가 작전의 운명을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몽고메리가 세운 계획에 처음부터 걱정을 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폴란드군 소장 스타니스와프 소사보프스키였습니다. 그는 폴란드 제1독립공수여단을 이끌고 있었고 이 여단도 마켓가든 작전에 나중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소사보프스키는 작전 회의에서 몇 번이나 손을 들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리까지 걸어가야 하는 거리가 너무 멀지 않은가? 독일군의 반응 속도를 너무 낮게 잡은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국 군인이었고 계급도 영국 지휘관들보다 낮게 취급받는 분위기 속에서 그의 우려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훗날 작전이 실패한 뒤 어이없게도 책임을 뒤집어쓰는 사람 중 한 명이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리를 실제로 지키게 될 현장 지휘관도 있었습니다. 영국 제1공수사단 소속 존 프로스트 중령입니다. 그는 이전에도 북아프리카와 시칠리아에서 공수작전을 경험한 베테랑이었고 부하들 사이에서 신뢰가 두터운 지휘관이었습니다. 훗날 아르넴 다리에서 나흘 가까이 버티며 이 작전에서 가장 오래 기억되는 인물이 됩니다. 이제 독일 쪽 인물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발터 모델 원수입니다. 그는 히틀러가 특히 신뢰하는 장군으로 위기에 빠진 전선을 막아내는데 특출난 능력을 보여 히틀러의 소방수라는 별명까지 얻은 인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작전 당일 아르넴 인근 오스터베이크의 한 저택을 임시 사령부로 쓰며 점심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렐름 비트리히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독일 제2친위기갑 군단의 사령관으로 프랑스 전선에서 큰 손실을 입고 물러난 제구 제10친위기갑사단을 이끌고 아르넴 인근에서 부대를 재정비하고 있었습니다.
병력은 줄었지만 지휘 경험이 풍부한 정예 부대였고 비트리 본인도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지휘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이 인물들, 즉 자존심을 건 몽고메리, 정치를 고려해야 했던 아이젠하워, 무시당한 소사보프스키, 현장에서 버텨야 했던 프로스트, 그리고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모델과 비트리히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몽고메리가 노린 곳은 네덜란드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덜란드는 강과 운하가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나라입니다. 라인강, 마스강, 발강 같은 큰 강줄기가 남에서 북으로 여러 겹 가로놓여 있고 그 위로는 다리가 아니면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몽고메리의 아이디어는 이랬습니다. 낙하산 부대를 강 건너편에 미리 떨어뜨려서 다리를 하나씩 점령하게 하고 지상의 전차 부대가 그 다리들을 하나씩 밟고 지나가면서 순식간에 라인강까지 도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독일의 산업지대인 루르 공업지역을 바로 옆에 두고 압박할 수 있게 됩니다. 잘만 되면 전쟁을 그해 안에 끝낼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작전은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마켓은 공수작전, 즉 낙하산 부대가 다리들을 점령하는 부분이고 가드는 지상군이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진격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마켓 가든입니다. 다리는 모두 여러 개였지만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르넴이라는 도시에 있는 다리였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면 라인강을 건너는 마지막 관문이 뚫리는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넴을 맡은 부대가 바로 영국 제1공수사단 프로스트 중령이 속한 부대였습니다. 문제는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모든 다리가 정말로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표대로 점령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요. 다리 하나만 늦게 뚫려도 지상군 전차 부대는 그 자리에 멈춰서야 했고 그러면 앞서 다리를 점령하고 있는 낙하산 부대는 지원군도 없이 홀로 버텨야 했습니다. 작전은 1944년 9월 17일에 시작됐습니다. 이날 아침 하늘은 온통 비행기와 낙하산으로 뒤덮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공수작전이었습니다. 미군 제82공수사단과 제101공수사단은 남쪽의 다리들, 즉 아이트호벤과 네이메언 인근 다리들을 향해 뛰어내렸고 영국 제1공수사단은 가장 멀고 가장 중요한 아르넴을 향해 뛰어내렸습니다. 초반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군 부대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여러 다리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영국 제30군단의 전차부대가 좁은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로에는 나중에 별명이 붙는데 사람들은 이 도로를 헬스 하이웨이, 즉 지옥의 고속도로라고 불렀습니다. 도로 양옆이 낮은 습지라서 전차가 도로를 벗어나 우회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좁은 도로 어딘가가 끊기면 뒤에 부대 전체가 그대로 멈춰 서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르넴이었습니다. 영국 제1공수사단은 계획대로라면 다리 바로 옆에 착륙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다리에서 무려 13km나 떨어진 곳에 착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휘부가 착륙 지점 근처에 독일 대공포가 많을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우선한 선택이었지만 그 대가로 병사들은 완전 군장을 메고 13km를 걸어서 다리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찰기가 이미 작전 며칠 전에 아르넴 근처 숲속에서 독일 전차들을 촬영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히 독일 기갑사단이 재편성을 위해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보고한 정보장교는 작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는 묵살되었습니다. 지휘부는 이미 진행 중인 대규모 작전을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정보장교는 오히려 신경쇠약이라는 이유로 작전에서 배제되기까지 했습니다. 앞서 소사보프스키 장군의 우려가 무시된 것처럼 이번에도 계획을 지키는 것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우선시된 셈이었습니다. 한편 모델 원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침 아르넴 인근에서 점심을 먹던 중 하늘을 가득 메운 낙하산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노린 특공작전이 아닌가 놀라 급히 자리를 피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곧 상황을 파악하고 인근에 재정비 중이던 비트리 장군의 기갑부대에 즉각 반경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트리 장군의 대응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그는 연합군 낙하산 부대가 지상에 완전히 집결하기도 전에 병력을 도로 요충지에 배치해 진격로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원파되어 재정비 중이던 부대였음에도 숙련된 지휘 체계와 상당수의 전차, 장갑차를 활용해 순식간에 방어선을 구축한 겁니다. 연합군은 경비 병력 수준의 저항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맞닥뜨린 것은 신속하게 재편된 정예 기갑 부대였습니다. 정리하면 연합군은 정찰사진이라는 자기 손에 들어온 정보조차 무시했고 반대로 아르넴에 주둔하던 독일군은 현장 지휘관의 빠른 판단력을 활용했습니다. 이 격차가 이후 전투의 방향을 크게 갈라놓았습니다. 아르넴 인근에는 실제로 독일 제국 제17기 기갑사단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착륙 지점에서 다리까지 걸어가야 했던 영국군은 이 독일 기갑부대의 반격에 걸음을 옮기는 족족 가로막혔습니다. 결국 목표했던 다리까지 도달한 부대는 전체 사단 중 극히 일부 존 프로스트 중령이 이끄는 대대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부대는 도심 외곽에서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한편 남쪽에서는 지상군이 좁은 도로를 따라 열심히 올라오고 있었지만 이것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네이미언의 다리는 예상보다 늦게 점령됐고 그 다리 하나 때문에 뒤따르던 전차, 행렬 전체가 도로 위에서 멈춰 서야 했습니다. 도로 한 곳에서 독일군의 기습 포격이라도 있으면 그 뒤로 늘어선 전차와 트럭, 수백 대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나중에 투입되기로 했던 소사보프스키 장군의 폴란드 여단은 짙은 안개 때문에 며칠이나 낙하가 지연됐습니다. 겨우 강화한 뒤에도 이미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된 지역 근처였고 지원은커녕 폴란드 여단 자신도 공경에 빠졌습니다. 애초 위험을 경고했던 사람이 정작 가장 늦게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전장에 던져진 셈이었습니다. 결국 RNM 다리를 지키던 프로스트 중령의 부대는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지원군도 오지 않고 탄약도 식량도 바닥나가는데 사방에서는 독일 전차와 포병이 조여왔습니다. 다리 옆 마을의 건물들은 하나씩 무너져갔고 병사들은 부서진 건물잔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프로스트 중령의 부대는 나흘 가까이 다리를 사수했습니다. 지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전은 잘 터지지도 않았고 설령 연락이 닿아도 좁은 도로에 묶인 지상군은 제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흘 동안 다리 근처 마을에서 벌어진 전투는 처절했습니다. 병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진지를 잃고 되찾기를 반복했습니다. 부상자는 늘어나는데 의약품은 떨어졌고 결국 부상병들을 돌보던 의무병들은 독일군과 임시 휴전을 맺어 부상자들을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나흘째 되던 날 다리를 지키던 부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프로스트 중령 본인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리는 결국 독일군의 손에 다시 넘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영국 제1공수사단 병력은 도심 외곽의 오스터베이크라는 작은 마을 부근에 포위된 채 남아있었습니다. 지상군은 여전히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강 건너편까지는 왔지만 정작 병력을 실어 나를 다리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지휘부는 결국 냉정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남은 병력을 철수시키기로 한 겁니다. 9월 25일 밤 살아남은 병사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강을 다시 건너 후퇴했습니다. 원래 RNM에 투입된 영국 공수부대는 10,000명 정도였는데 이 철수 작전으로 무사히 빠져나온 인원은 2,0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마켓 가든 작전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지도 위에서 보면 이 작전은 절반의 성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남쪽의 다리들은 실제로 점령에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했던 마지막 다리 RNM의 다리를 잃으면서 전체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라인강을 건너 독일 본토로 가는 길은 열리지 않았고 전쟁을 그해 안에 끝내겠다는 구상도 사라졌습니다. 작전이 실패한 뒤 책임을 둘러싼 뒷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계획을 세운 몽고메리는 이후 이 작전이 90%는 성공했다고 자평했지만 정작 처음부터 위험성을 경고했던 소사보프스키 장군은 오히려 작전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지휘권까지 박탈당했습니다. 경고했던 사람이 벌을 받고 계획을 밀어붙인 사람은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겁니다. 이 실패로 인해 전쟁은 그 뒤로도 반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그로부터 8개월이 더 지난 1945년 5월이었습니다. 만약 마켓 가든이 성공했다면 그 시간과 그 사이 희생된 수많은 목숨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훈은 자만심에 관한 것입니다. 손자병법에는 적을 가벼이 여기는 자는 반드시 화를 입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해 여름연합군은 파리 해방 이후 파죽지세로 진격하면서 독일군이 이제 거의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이 자신감이 지나쳐서 정찰 정보조차 무시할 만큼 낙관적인 계획을 세우게 만든 겁니다. 전쟁이든 일상의 어떤 도전이든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갈 때일수록 오히려 더 신중해져야 한다는 것을 이 전투는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전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